이번 시간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중계기와 관련된 어떤 설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중계기는. 그래서 이쪽으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자, 여러분들 중계기는 일단은 하나의 컴퓨터의 CPU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PU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컴퓨터가 내장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조그마한 컴퓨터가. 그러면 컴퓨터가 가동이 되려고 그러면 파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24V의 직류를 공급해주는 파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통신입니다. 통신 선로가 있고, 자, 이쪽은 입력입니다.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자, 입력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자, 이 중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수신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중계기 표시는 이렇게 되죠. 중계기. 그리고 감지기가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감지기와 그 다음에 중계기와 그리고 수신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지기와 중계기와 수신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중계기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오는 신호는 접점 신호가 와요. 왜냐하면 감지기가 화재가 나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야기해주는 어떤 접점 신호가 오고, 여기서는 통신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와 컴퓨터가 이 통신 신호는 01, 01, 01 이런 거죠. 01, 0하고 1밖에 없죠. 그 신호들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연결되느냐면 감지기가 연결이 됩니다. 감지기가. 그리고 감지기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중계기는 수신기하고 이렇게, 자, 이 중계기는 지금 이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수신기하고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지기에서 화재가 뜨면 이 통신선로하고 연결을 하고, 그리고 통신선로는 다시 수신기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뜨면 감지기가 화재가 뜨면 통신선로를 통해서 수신기에 갔다가 수신기가 다시 통신선로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출력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벨이죠. 그리고 시각 경보 장치 이런 것들이죠. 자, 벨이나 시각 경보 장치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중계기 시스템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자, 여러분들 중계기의 설치 기준이 좀 중요하니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토통 시험을 해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뭘 설치한다고요? 예, 중계기를 설치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그렇겠죠. 중계기는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그 다음에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류를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가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보십시오. 원래는 수신기를 거쳤다가 중계기, 그 다음에 감지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선로가 오는 게 전원 선로가 와요. 그리고 여기에 또 통신 선로가 지나가요. 결국은 전원 선로와 통신 선로는 수신기에서 중계기로 공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지를 않고 전원 설비를 중계기 쪽으로 따로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전기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가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서 2차 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전이 되면 수신기에다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중계기가 전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에 전원선로와 통신선로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중계기가 어떠한 연유로 의해서 수신기에서 전원설비가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른 쪽에서 만약에 전원설비를 받을 때 그 1차 측에는 가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혹시 2차 측에 문제가 있을 때 차단기를 동작시켜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럴 때는 이 중계기가 문제 있는 것을 수신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원이 상용 전원이나 비상 전원이 들어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중계기의 설치 기준. 그렇게 중요성이 높은 건 아닌데 읽어보고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발신기입니다. 자, 발신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들 이제 수신기 쪽에 위쪽에 보면 발신기도 있고 그 경종도 있고 표시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신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신기 안에 내부의 회로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입니까? 이 부분들이 뚜껑을 이렇게 열면 잭을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잭을 꼽으면 전화가 되죠. 자, 전화가 됩니다. 그리고 누름 버튼 되면 자, 이것이 전화를 꽂으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공통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전화를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전화이고 그리고 이 누름 버튼이 있죠. 그리고 아크릴 커버가 있고 이게 아크릴 커버 위쪽을 누르게 되면 누름 버튼 스위치가 동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십시오. 하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공통으로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붙겠죠. 붙으면은 이것은 붙으면 이 신호는 어디예요? 수신기 쪽에 신호를 주게 되고 화재가 발신할 수 있도록 되고 그리고 붙으면 여기가 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붙으면은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 불이 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응답선이라고 그러는데 응답선은 발신기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와 있고 동작을 했다는 의미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요런 누름 스위치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의 선로는 공통으로 씁니다. 자, 여기에 이 선로는 공통으로 쓰죠. 자,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여기에 발신기 요걸 꽂아놓으면 전화선이고 이 전화선은 여기에 꽂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누름 버튼은 요거이고요. 누름 버튼이 불이 들어오면 눌러지면 A 집점이 B 집점이 붙으면서 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불이 들어온다는 거는 여기가 발신기가 동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면 스위치를 누르면 응답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그죠? 수신기에 하지 신호를 보내고 전화 잭을 이용해서 수신기가 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서 점검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응답 램프 그리고 전화 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 수신기에 스위치 주유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스위치 주유등이 점등될 때가 있고, 점등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 표시 작동 시험입니다. 수신기에 실험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실험인데, 그 중에서 하나이죠. 화재 표시 작동 시험이요. 그래서 지구 표시등, 화재 표시등, 점등과 음향장치의 명동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신기에 이렇게 보면 실제로 화재를 점등시켜서 여기에 점등이 종합적으로 점등이 되는 게 있고 구역마다 이렇게 점등되는 구조가 있죠. 그래서 점등을 시켜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여기가 들어오든지 여기 들어오든지 회로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공통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경종이 있죠. 경종이 울리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시험 방법은 동작 시험 스위치를 및 자동 복구 스위치를 시험 위치에 놓습니다. 자동 복구 스위치하고 동작 시험 스위치를 시험 위치에 놓고 그다음에 회로 선택 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킵니다. 자, 회로별로 회전시킨다는 게 뭐냐면 동작 상태로 놓고요. 회로별로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별로 보면 1회로, 2회로, 3회로, 4회로, 5회로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1회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1호 쪽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2회로 쪽에서 실험했을 때 2회로에 동작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회로 선택 시험 지치를 1, 2, 3, 4 쓰여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려가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가부 판정, 릴레이가 동작하느냐
그리고 하재가 표시가 각 구역별로 되고 공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경종이 울리는지를 실험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하재 표시 작동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가부 판정, 그다음에 시험 방법, 이런 부분들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 회로 도통 시험입니다. 회로 도통 시험은 중간에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신기가 하나가 있으면 요렇게 회로를 이렇게 씁니다. 자, 감지기가 이렇게 회로에 설치가 돼요. 회로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요렇게 신호를 보내서 신호를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회로 도통 시험은 이 회로가 단선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선이 되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어떤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통선 시험입니다. 공통선 시험은, 자, 공통선 시험요. 자, 공통선 시험은 원래는 1회로마다 한 회로마다 두 가닥이 필요해요. 두 가닥이 필요한데, 그러면 7개 회로가 되면 7개 회로가 되면 두 가닥씩 2 곱하기 7 14 가닥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 14가닥이 필요한데 공통선을 하나 쓸면 1회로, 그다음에 2회로, 그다음에 3회로, 4회로, 5회로, 6회로, 7회로까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이 내용들이, 자, 이 공통선을 쓰면 자, 이것이 두 가닥 해가지고 하나의 회로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두 회로, 요렇게 해서 세 회로요, 요렇게 해서 네 회로, 요렇게 해서 다섯 회로, 요렇게 해서 여섯 회로, 요렇게 해서 7회로를 공통선 하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14가닥이 필요한데 8가닥으로 7개 회로에 어떤 부분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통선을 하나 씀으로 해서 7개 회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으로 해서 전선 가닥수를 줄여놓은 어떤 그런 형태이죠. 그러면 여기에 공통선을 하나 잘라놓고 된다고 그러면 잘라놓고 동작시키게 되면 1회로, 2회로, 3, 4, 5, 6, 7이 다 동작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실험을 한다. 그것이 공통선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 방법, 이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신기 내에 접속 단자의 공통선을 한 선 제거해요. 그래서 그 공통선은 7개 회로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회로 도통 시험에 따라 1회로, 2회로, 3, 4, 5, 6, 7까지 회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작시킬 겁니다. 자, 동작을 하면 안 되겠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잘라버렸으니까요. 그러면 동작 안 하고 7회로까지 동작 안 하고 만약에 8회로의 동작을 하면 요 7개의 회로는 지금 수신기의 접속 단자의 공통선을 제거한 그 회로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실험을 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로 도통 시험의 A에 따라서 회로 선택 스위치를 차례로 회전하면서 한다. 그리고 시험용 계기 지시 등이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 훼손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통선이 가부 편정은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 수가 몇 개입니까? 7개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8개 회로부터 다시 7개 회로는 8부터 17, 14까지 되겠죠. 이것은 다른 공통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선 한 회로에 7개 회로가 들어간다. 그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예비전원 시험입니다. 예비전원 시험은 상용 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며, 또한 정전 복구 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 전원으로 전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험 방법은 비상전원의 축전지 설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행하고, 축전용 전원을 캐로의 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가 적정한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가부 판정은 비상전원의 전압, 자, 이 부분은 밑줄 짝입니다. 전압, 비상전원의 전압,
그리고 용량, 그다음에 절한 상황, 그다음에 복구 작동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수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기를 공급할 거예요. 전기를 공급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용 전원이 있고 비상 전원이 있겠죠. 사실은 상용 전원으로만 연결을 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신기는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fail safe 개념으로, AB 개념으로 상용 전원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비상 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이 수신기의 전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상용 전원이 전기가 들어오다가 만약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비상 전원은 가동이 돼서 이렇게 이것을 절안이라고 그러죠. 절안이 되는지, 만약에 상용 전원이 또 복구가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상용 전원으로 바뀌는 절한이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실험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전압이나 뭐냐면 용량이 적절하게 뜨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부 판정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 작동 시험입니다. 동시 작동 시험은 2회로 이상 동작 시 수신기 기능의 정상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신기가 있을 때 여기에 메인 어떤 동작을 경계 구역이 동작할 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우리 회로가 1회로, 2회로, 3회로, 4회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회로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뜨고 있는데 2회로를 실제로 화재가 난 걸로 해서 떴을 때 여기에 1회로와 2회로가 불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전체의 어떤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화재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경보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 작동했을 때도 동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수신기 기능이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회로뿐만 아니라 2개, 3개의 회로가 뜬다 하더라도 수신기는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실험한다 보시면 되겠고, 시험 방법은 동작 시험 스위치를 시험 위치에 놓는다. 그리고 회로 선택 스위치를 이용하여 5회로를 동시에 작동시킨다. 자, 이런 부분들은 회로 선택 스위치를 이용하여 5회를 동시에 작동시켜 봅니다. 그러면 5개를 동시에 작동시켜서 5개가 경계 구역이 뜨는지 그리고 메인이 뜨는지 경보하는지를 보는 거죠. 자, 가부 판정은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되어 있습니다. 회로 저항 시험입니다. 목적은 감지기 회로 저항 시험, 감지기 회로의 한 회선이 선로 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가부 판정은 55입니다. 자, 합성 저항치가 55 넘지 않을 것. 감지기 회로에 일반적으로 자, 수신기가 있고 감지기가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자, 감지기가 연결될 건데 감지기 여기서는 만약에 24V를 보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부분에 도달하는 전압이 80%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이 감지기의 성능에 전압이 역할을 못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어도 이 선로에는 55옴 정도의 저항 이하로 유지를 해서 전압이 드롭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로 저항 시험. 자, 저전압 시험이 있습니다. 저전압이 되었을 때 수신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하는 시험. 그 다음 비상전원 시험, 비상전원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음향장치 작동 시험입니다. 목적은 화재 신호와 연동하여 음향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방법은 임의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가부 판정은 지구 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적일 것. 그리고 음량은 음향장치 중심에서 1m 떨어진 장소에서 90폰, 90데시벨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자 봐주실 필요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 발신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수동 발신기 함이 있고, 자, 여기에 감지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수동 발신기 함은 여기에 발신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감지기가 뜨는 것도 있고, 이런 감지기는 자동적으로 뜨는 거고,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누른 거 있죠. 그런 수동이기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감지기를 떠서 이렇게 신호를 줄 수도 있고, 화재가 나면 발신기를 눌러서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재가 난 감지기를 동작시켜보고 발신기를 동작시켜서 여기에 불이 램프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램프가 그 회로에 대한 램프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경종이 제대로 울리는지를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음량 장치에서 1m 떨어진 점에서 90dB 이상의 경보가 울려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실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신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일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자,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경계구역, 자, 경계구역 일람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봐두셔야 되고요. 수신기의 주 음량 장치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계의 소음과 구별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신기가 경보하는 것은 화재가 났다는 것을 경보를 하는데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울리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화재가 났는지 아니면 그 설비가 동작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설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음색과 음량이 있을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높이는 0.8에서 1.5m 이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 설치 시 수신기 상호간에는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에는 서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등이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걸 할 거. 그리고 화재, 전기, 가스 등 종합방재반 설치 시 수신기 작동과 연동하여 종합방재반의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표시등 및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야, 이런 부분들이 수신기의 설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반드시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들이 중간중간 배워놓고 가로를 채우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나오죠. 기사 시험에서는. 자, P형과 R형입니다. 자, P형과 R형의 다른 부분들은 P형 수신기가 있습니다. P형 수신기 개별 신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접점 신호 방식이고 수신 소요 시간은 5초 이내에 수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R형 수신기는 다중 전송 신호 방식이고요. 고유 신호의 통신 신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R형 수신기 5초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P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기입니다. 바로 감지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수신기이고요. 그리고 R입니다. R형. R형은 수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 그리고 중계기, 그리고 수신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재가 뜨면 감지기가 뜨면 감지기가 사실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접점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부분들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공기 강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보시면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프램이 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접점이 있고, 혹시나 이제 조그마한 공기가 팽창이 되었을 때 공기를 빼주는 설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선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이 되어 있을 때 화재가 나면 다이어프램은 팽창하죠. 팽창하면서 이 접점이 여기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접점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접점 방식, 붙었다 안 붙었다 이런 접점 방식이요. 그런데 중계기는 잘 보십시오.
감지기에는 접점 방식을 써서 접점 방식 중계기 쪽에 신호를 줘요. 근데 중계기 쪽에서는 여기서 주고받는 것은 어떤 접점 신호가 아닙니다. 통신 신호를 주고받죠. 화재가 나타난 것을 통신 신호로 주고받고 있는데 여기에 중계기는 하나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CPU입니다. 하나의 컴퓨터 체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죠. 컴퓨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다중 전송 방식. 자, 다중 전송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닥의 선로에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두 선로에 선로가 작은 두 가닥에 여러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방식입니다. 통신 방식입니다. 자, 그림 부분 여러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중 전송 방식이라고 그런다. 나중에 들어가 보면 뭐 또 FDM, TDM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조금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 번쯤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시각 경보기입니다. 시각 경보기의 설치 대상은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설치 기준 보시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3번이 잘 나옵니다. 자, 밑줄 쫙 하셔야 돼요.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해서 잘 보이는 곳에 하라.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 15cm 이내에 설치해서 높이 설치를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 높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각 경보 장치의 광문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에 의해서 점등되도록 구조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은 지금 앞에 별표가 많이 되어 있듯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암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주 풀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감시 전류와 동작 전류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게 별표가 굉장히 많고요. 자, 이런 겁니다. 일단 저걸 하기 전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일반적으로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감지기가 여기 연결됩니다. 감지기가 연결되고 감지기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뭐냐면 종단 저항을 설치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일반적으로 물론 이 중간에 여기에 뭐냐면 수동 발신기 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뭐 수동 발신기 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송배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송배전 방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송배전 방식은 뭐냐면 수신기에서 감지기 쪽으로 쭉 신호를 보내서 돌아오는 신호를 가지고 보고 단선 유무 도통시험을 해서 단선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확인하는 어떤 그런 배선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있는 종단 저항을 쓴 이유는 만약에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접점이 붙어 이렇게 쇼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쇼트가 돼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쇼트가 돼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평상시에는 쇼트가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쇼트를 시켜놓으면 동작
안 한 거나 한 거와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동작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종장 저항을 쓰죠. 그래서 종단 저항을 써서 일단 동작시키지는 않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감시 전류냐 그리고 동작 전류냐 이거 공식이 다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수신기 내부에는 어떤 게 있냐면 릴레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릴레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릴레이는 어떤 동작 신호를 받으면 A 접점은 어떻게 되어 있으면 A 접점은 요렇게 세로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가로로 얘기했을 때는 요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A 접점은 여러분 여기 접점 잠깐 여기 말씀드리고 A 접점은 평상시는 오프고요. 동작했을 때는 온 되는 접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B 접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 접점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붙어 있죠. 이렇게 평상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B 접점은 온 돼 있다가 동작을 하면 오프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C 접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C 접점은 잘 보십시오. C 접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평상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평상시 붙어 있다가 동작을 하면 이쪽으로 붙겠죠. 그러면 요 접점 입장에 봤을 때 평상시 붙어 있으니까 B 접점. 이놈 입장에서 평상시 떨어져 있다가 동작하면 붙으니까 이는 A 접점이죠. 그래서 하나의 점에 A 접점과 B 접점이 동시에 있으면 그것이 C 접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릴레이라고 합니다. 릴레이는 동작을 하면 전자석 원리를 이용해서 동작을 시키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릴레이가 수신기에 있는 거예요. 자,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항은 릴레이 저항이 있고요. 자, 여기에 배선 저항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중단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요런 감시 릴레이를 거쳐서 쭉 감지기를 거쳐서 중단 저항을 거쳐서 쭉 이렇게까지 다 돌아오는 어떤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는 여러분들 R분의 V라는 우리는 뭐예요? 옴의 법칙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V는 뭐 똑같다고 봐도 R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릴레이 저항이 있고, 자, 보시면 릴레이 저항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배선 저항을 거치죠. 배선 저항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종단 저항이 있죠. 종단 저항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전압이 있죠. 자, 전압이 있습니다. 그 전압은 보통 24V 줍니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동작 감시했을 때는 릴레이 그리고 배선 종단 저항을 거칩니다. 근데 동작을 했을 때는 뭐냐면 요렇게 동작해 버리잖아요. 여기까지 가지 않죠. 동작을 하면 요렇게 회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동작하면 요렇게 회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 동작하면 I는 R분의 V인데 이것은 릴레이 저항 플러스 배선 저항 분의 전압입니다. 자, 전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시 전류는 요 릴레이 저항, 수신기에 있는 배선 저항, 종단 저항을 거치는 요런 어떤 감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동작을 했을 땐 릴레이 저항, 동작을 해주는 감지기가요, 요쪽으로 오지 않고 요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릴레이 저항, 배선 저항입니다. 단, 배선 저항은 주어진 조건에서는 제외하고 제외라는 조건이 없으면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없고 동작 전류가 나오면 배선 저항은 해주라. 근데 거기에서 배선 저항이 제외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배선 저항은 제외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저 부분들 반드시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릴레이 저항이 550ohm입니다. 그리고 배선 저항이 50ohm이고, 그다음에 종단 저항이 10kΩ입니다. 자, 여기에 I는 감시 전류는 릴레이 저항이 550, 배선 저항이 50, 그리고 종단 저항이 10kΩ, 10 곱하기 10의 3승 옴 분의 전압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동작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릴레이 저항 550 그리고 배선 저항, 종단 저항 없는 거죠. 50분의 전압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봐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련 저항입니다. 전련 저항. 자, 이게 전련 저항이라는 걸 일단 먼저 좀 보고 하죠. 전련이라는 게,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하는 어떤, 전기 재료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련이요. 그래서 전련 저항은 당연히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하는 저항의 크기는 얼마만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구리가 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 전류는 ohm의 법칙에 따라서 R분의 V이죠. 그래서 저항이 얼마만큼 작냐에 따라서 전류가 크게 흐르죠. 그래서 저항이 크냐 적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체에서는 저항이 낮은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요렇게 만약에 전선에 피복을 했습니다. 전선을 피복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만약 도체를 사람이 직접 만지게 되면 감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감전이 되지 않도록, 전기가 새지 않도록 피복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전기는 물과 같아서 이 바깥쪽으로 새고 싶어 하겠죠. 새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케이블에 있는 피복되어 있는 그 전련체의 저항은 높은 것이, 이 저항체는 높은 것이 전류가 잘 흐르지가 않겠죠. 그것이 전련 저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 이 피복된 전련체의 저항을 뭐라 그런다? 전련 저항이다. 그러면 이 저항은 큰 것이 좋다, 작은 것이 좋다? 큰 것이 좋은 거죠. 전기는 흐르는 그 통로로만 흘러야지, 전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내리면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도체와 바깥쪽으로 전기가 새는 데까지의 저항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전련 저항 측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련된 도체 상호 간의 전압을 인가하면 전련 물질의 표면과 내부를 통하여 누설 전류가 흐른다. 이 경우 전압과 전류를 나눈 값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전련 저항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메가옴은 얼마예요? 10의 6승 옴이죠. 만약에 가리키는 게 만약에 50메가옴이 되면 이거는 50 곱하기 10의 6승 옴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옴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전련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전련 저항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전련 저항 측정 위치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뭐냐면 여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를 끊고요. 그리고 여기에 도체 두 개가 지나가잖아요. 도체와 사이에 설치해서 이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전련 저항은 얼마만큼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차단기를 차단하고 하나의 어떤 전선과 그 다음에 대지와 측정해서 하는 대지간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땅이잖아요. 땅과 어떤 도체 간을 보는 전련 저항이 있고, 자, 이것은 뭐냐면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전련 저항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또 볼 수도 있는 전련 저항 측정 시험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누설 전류는 당연히 전류는 전련 저항분의 측정 전압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요. 측정 위치.
자, 경보 방식 및 소요 전류입니다. 자, 경보 방식은 음량 장치에 대한 설비 및 성능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 하지 탐지 설비, 자동 하지 탐지 설비는 전격 전압에 80% 전압에서 음량을 발할 것. 왜냐하면 음량은 1m 떨어지는 곳에서 80%의 전압에서 음량을 발할 수 있을 것. 그리고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의 소리가 클 것. 그다음에 감지기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비, 간이 스프링쿨러 하재 조기 진압형. 일반적으로 스프링쿨러 설비는 전격 전압의 80%, 그리고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렇게 되어 있고, 감지기와 발신기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뭐 전압은 80%, 그리고 음량은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 요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보 방식입니다.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입니다. 자, 일단 보십시오. 건물의 규모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규모를 잘 보자고요. 그래서 5층 이상이고, 그리고 뭐냐면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이다. 만약에 5층 이상이 아니고 4층이면서 면적이 커도 우리는 뭐예요?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층인데도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일단 어떻든 간에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초과된 건축물들은 어떤 건축물이라고요? 직상층의 우선 경보 방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이 어떤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규모가 작은 것은 그럼 어떻게 나느냐? 예를 들어서 5층 미만이다. 그리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전층 경보 방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층 경보 방식이다. 이렇게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인데, 만약에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3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3층과 4층을 울리는 거예요. 만약에 4층에서 울리게 되면 4층과 5층을 울리게 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2층에 울리면 2층과 3층 이렇게 울리겠죠. 만약에 1층에만 울린다 그러면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이니까 1층, 2층, 기타 지하층 다 울리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지하층은 좀 다를 뿐이죠. 1층에서만. 자, 보십시오. 만약에 지하 1층에서 동작합니다. 지하 1층에 화재가 나면 직상층은 1층이죠. 그리고 기타 지하층 다 울려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지하 2층에 울렸습니다. 그러면 직상층이 어디요? 지하 1층이죠. 그리고 기타 지하층이니까 이렇게 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울렸던 지하 1층이 화재가 나면 지하 1층, 직상층이니까 1층, 그리고 기타 지하층 이렇게 울리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에서 조금 더 한번 봐야 되는 게, 여기서도 30층 미만이냐 30층 이상이냐를 가지고 30층 미만이면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이다 보면 되고, 여기는 직상 4개층 우선 경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모가 좀 더 큰 것들은 만약에 한 개 층이 울렸을 때 그 위쪽에, 만약에 2층에서 울리게 되면 2층 외에 3, 4, 5, 6 이렇게 4개 층이 울리고, 3층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3층뿐만 아니라 4, 5, 6, 7 이렇게 7층까지 울리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30층 이상에서 경보해야 될 우선층, 지상층 우선 경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해 두셔야 되고요.